그 돈 병원 가는 데나 써요. 어젯밤 당신 실력엔 그 정도 동정심이면 충분할 테니까. 차가운 조롱이 깃든 목소리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바닥에 흩어진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과 그보다 더 초라하게 대리석 테이블 위를 구르는 100원짜리 동전 2개. 세상의 모든 모멸을 담은 듯한 그 광경 앞에서 이강혁의 표정은 굳어지다 못해 서서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모욕이었다. 불과 몇 분 전 그는 이 상황의 완벽한 지배자라고 생각했다. 새벽의 희미한 빛이 통유리창을 통해 스며들 때 강혁은 익숙하게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몸에 걸친 목욕 가운에서 피어오르는 비누 향이 어젯밤의 지독한 위스키 향을 밀어내고 있었다. 침대 위에는 어젯밤 친구 김민준이 선물이라며 멋대로 보낸 여자가 아직 잠들어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하얀 시트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가녀린 어깨선이 이불 밖으로 드러나 있었다. 그는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본 기억이 없었다. 어젯밤 그는 심기가 매우 불편했고 억지로 떠밀린 술자리와 친구의 쓸데없는 배려에 진절머리가 난 상태였다. 그저 빨리 이 불쾌한 밤을 끝내고 싶었을 뿐. 그가 지갑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침대 옆 협탁에 던지듯 내려놓았을 때 여자가 몸을 뒤척이며 깨어났다. 한지은. 그녀는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다. 온몸이 낯선 무게감에 짓눌린 듯 뻐근했고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여기가 어디지? 어젯밤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나갔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래 동생 지연이 건네준 와인을 마신 뒤부터 필름이 끊겼다. 그녀의 시선이 방 안을 헤매다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한 남자에게 멎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셔츠와 슬랙스 차림의 그는 방금 샤워를 마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늘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의 발치에 마치 쓰레기처럼 흩어진 돈다발이 보였다. 일어났나. 남자의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만큼이나 차가웠다. 누구세요? 여긴 어디죠? 지은이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으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 순간 시트 아래로 드러난 자신의 맨몸에 숨을 멈췄다. 머릿속에서 불길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혁은 그녀의 당황한 표정을 가증스러운 영이라고 치부했다. 이런 부류의 여자들은 늘 그랬다. 순진한 척 피해자인 척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 들었다. 그는 지갑을 다시 열어 지폐 몇 장을 더 꺼내 침대 위로 던졌다. 돈이 그녀의 어깨 위로 흩뿌려졌다. 연기 그만해. 그 정도면 하룻밤 값으로 충분할 텐데 부족한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지은의 심장에 박혔다. 영희 하룻밤값 눈앞의 상황이 단번에 이해되었다. 그녀는 하룻밤 상대로 돈으로 살 수 있는 여자로 취급당하고 있었다.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수치심이 온몸을 휩쌌다. 두통마저 잊을 정도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그려쥐고 몸을 가렸다. 그리고 남자를 이강혁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대신 지독한 경멸과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못 들었나 돈 말이야. 원하는 액수가 있으면 말해. 더러운 흥정은 질색이니까.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마치 그녀와 보내는 1분 1초가 아깝다는 듯이. 바로 그 순간 지은의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졌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그의 셔츠를 주워 아무렇게나 걸쳤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지폐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 돈을 줍는 대신 자신의 작은 핸드백을 찾아 뒤적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간신히 찾아낸 100원짜리 동전 2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장면이 펼쳐졌다. 그 돈 병원 가는 데나 써요. 어젯밤 당신 실력엔 그 정도 동정심이면 충분할 테니까. 그녀는 핏기 없는 입술로 그 말을 내뱉고는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돌아섰다. 더 이상 이 공간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강혁은 태어나 처음 겪는 상황에 잠시 사고가 정지했다. 저 여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지? 돈을 던진 것도 모자라. 내 실력을 운운하며 동정심을 베풀었다고.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지은은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의 텅 빈 머릿속을 울렸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5만 원짜리 지폐들과 그와는 대조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초라하게 빛나는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번갈아 보았다. 불쾌감을 넘어선 기묘한 패배감이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한지은. 그는 어젯밤 민준이 흘렸던 여자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 이 모욕을 되갚아주리라 다짐했다. 청담동의 화려한 거리를 벗어나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흠뻑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한기가 느껴졌지만 지은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택시를 잡아탔고 익숙하지만 지옥 같은 주소를 내뱉었다. 평창동의 대저택. 그녀가 집이라고 부르는 곳이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정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비에 젖은 잔디와 나무들은 생기가 넘쳤지만 그 안에 자리한 거대한 집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음산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버지 한상진과 계모 박 여사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밤새 딸이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 따위는 조금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신문관의 표정만이 존재했다. 꼴이 이게 뭐냐? 한상진이 대뜸 쏘아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박 여사는 옆에서 부채질하듯 거들었다. 어머, 얘 좀 봐. 밤새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녔기에 남의 남자 셔츠까지 입고 온 거니 집안 망신도 유분수지. 지은은 대답할 기운도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비난을 무시한 채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려 했다. 하지만 한상진의 다음 말이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그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지은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들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온몸에서 느껴지는 불쾌감과 피로감,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청수그룹에서 연락이 왔다. 한상진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지며 말했다. 내 혼사 문제다. 관심 없어요. 지은이 힘없이 대답했다. 관심이 있든 없든 이건 결정된 사안이다. 한상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청수그룹 이 회장의 외아들 이강혁. 그 사람과 결혼해라.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냐. 이 결혼만 성사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청수그룹 이강혁. 지은의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맴돌던 이름이었다.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 하지만 그 이름 뒤에는 늘 끔찍한 소문이 따라다녔다.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2다리를 못 쓰게 된 후계자. 성격마저 괴팍해져 아무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남자. 아버지는 지금 그녀에게 그 남자의 아내가 되라고 말하고 있었다. 회사를 위해 제물로 바쳐지라고. 싫어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죽어도 안 해요. 이게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한상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하더니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그 주머니를 테이블 위에 거칠게 던졌다. 주머니에서 굴러나온 것은 섬세하게 세공된 은비녀였다.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발했지만 학이 구름 위를 나는 모습은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녀의 모든 것이 담긴 물건이었다. 이게 뭔지 알겠지? 한상진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협박 그 자체였다. 순순히 결혼을 받아들이면 이건 내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내 눈앞에서 부러뜨려 버릴 거다. 안 돼요. 지은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다. 그것만은 제발. 그녀에게 그 비녀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따뜻했던 어머니의 손길이었고 행복했던 유년 시절의 마지막 조각이었으며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였다. 아버지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박 여사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지은의 어깨를 가식적으로 두드렸다. 지은아, 뭘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니? 청수그룹 사모님이 되는 건 모든 여자의 꿈이란다. 아버님 말씀 따르는 게 효도하는 길이야.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젖은 셔츠 위로 떨어졌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처음부터 그녀에게는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비녀와 자신의 남은 인생을 맞바꿔야 했다. 깊은 침묵 끝에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흘러나왔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항복 선언이었다. 그녀의 삶이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한 번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나가는 순간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일주일 후 한지은은 강남구청의 텅 빈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창밖은 거짓말처럼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날의 비보다 더 축축하고 무거웠다. 오늘은 그녀가 법적으로 한지은이라는 이름을 일부 내려놓고 이강혁의 아내라는 낯선 꼬리표를 다는 날이었다. 주변에는 행복에 겨워 보이는 예비 부부들이 서류를 들고 분주히 움직였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들려와 마치 다른 세상의 소음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그들과 자신 사이에 놓인 거대한 유리벽을 실감했다. 그녀는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었다. 신랑이 되어야 할 남자는 역시나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가 나타나 이 모든 절차를 대리했다.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했고 지은은 기계처럼 펜을 들어 서명했다. 배우자 이강혁이라는 이름 옆에 한지은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는 순간 그녀는 마치 자신의 영혼의 낙인을 찍는 듯한 기이한 통증을 느꼈다. 모든 절차가 끝나는 데는 30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다.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 이렇게나 가볍고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구청을 나서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한상진과 박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왔다. 다 끝났느냐? 네. 그래, 이제 너는 청수그룹의 며느리다. 행동거지 하나하나 조심해라. 우리 가문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아버지는 마치 임무를 완수한 부하에게 지시하듯 말했다. 지은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물었다. 어머니 비녀는요, 약속하셨잖아요. 결혼하면 주시겠다고. 그 말에 한상진은 코웃음을 쳤다. 벌써부터 보상을 바라는 개냐, 너무 순진하군. 네가 청수그룹 며느리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때 생각해보겠다. 그 전까지는 어림도 없어. 약속이 다르잖아요. 상황이 바뀌었다. 이건 네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린 문제야. 그것은 또 다른 배신이었다. 아버지는 애초에 비녀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그 비녀를 영원히 그녀를 올가맬 족쇄로 사용하려 했다. 지은의 가슴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희미한 기대마저 산산조각 났다. 절망이 분노로, 그리고 분노는 차가운 결심으로 변해갔다. 더 이상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리라.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리라.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어 그 비녀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것이 설령 아버지에게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고 그녀 자신을 구원해야만 했다. 그날 이후 한지은은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가 동업자 친구와 함께 운영하는 작은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 공간은 그녀의 유일한 도피처이자 무기였다. 다행히 그녀의 재능은 업계에서 조금씩 인정받고 있었고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다.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초고층 주상복합 더 제니스 타워의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따낸 것이다. 클라이언트는 신원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지만 예산은 무제한이었고 오직 최고의 결과물만을 원한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지은아, 이거 진짜 대박이야. 우리가 이걸 해내면 우리 스튜디오는 이제 완전히 다른 레벨이 되는 거야. 동업자인 수진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다. 지은 역시 가슴이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녀의 독립을 향한 가장 큰 발판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콘셉트 시안과 스케치를 준비했다. 클라이언트 측 대리인과의 몇 차례 실무 미팅 끝에 드디어 클라이언트 본인과 직접 만나는 날이 되었다. 약속 장소는 더 제니스 타워 펜트하우스 현장이었다. 아직 마감재가 입혀지지 않아 회색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난 공간은 텅 비어 있었지만 사방의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공기 중의 먼지들을 반짝이게 했다.
지은은 이 거대한 캔버스에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나갈 생각에 잠시 모든 고통을 잊고 설렘을 느꼈다. 그녀가 도면을 펼쳐놓고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점검하고 있을 때였다. 뚜벅뚜벅. 엘리베이터 쪽에서부터 값비싼 구두가 콘크리트 바닥을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창문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역광을 등지고 선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길고 단단한 실루엣이었다. 지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세상이 멈췄다. 남자가 빛 속에서 걸어나와 모습을 드러냈다. 휠체어는 없었다. 장애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완벽한 수트핏 오만한 표정, 그리고 그날 밤 호텔에서 그녀를 모욕했던 바로 그 남자, 이강혁. 그가 그곳에 서 있었다. 지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어떻게 이 남자가 왜 여기에, 이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신이 내리는 잔인한 농담인가? 수만 가지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강혁 역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의 눈에 스친 것은 아주 잠깐의 놀라움, 그리고 이내 그것을 뒤덮는 차갑고 냉소적인 미소였다. 그는 이미 그녀에 대해 뒷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한지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 그리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얼굴도 모르는 자신의 아내와 이름이 같은 여자. 그는 이 모든 것을 기막힌 우연 혹은 그녀가 자신에게 접근하기 위해 꾸민 정교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의 모욕을 갚아주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녀가 이렇게 제 발로 다시 나타나 주다니. 잘 됐다고 생각해야 할까? 당신이, 클라이언트 지은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강혁은 대답 대신 그녀가 펼쳐놓은 도면과 스케치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그녀의 작업물들을 마치 가치 없는 종이 조각처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스케치 한 장에 잠시 머물렀다. 그가 고개를 들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서늘한 평가만이 존재했다. 이게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공간을 낮게 울렸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인가? 그것은 디자이너로서의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다. 그는 그날 밤에 일은 없었다는 듯이 그와 그녀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무시한 채 오직 클라이언트와 용역업체 직원이라는 차가운 관계로 그녀를 짓밟았다. 그 어떤 비난보다 더 잔인한 무시였다.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꽉 마르는 입술을 깨물며 자신의 유일한 도피처였던 일마저 악몽의 연장선이 되어버린 이 기막힌 현실을 마주하고 서 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 현장은 한지은에게 전쟁터가 되었다. 그리고 이강혁은 그 전쟁을 지휘하는 가장 무자비하고 변덕스러운 사령관이었다. 이 화이트는 내가 생각한 화이트가 아닙니다. 강혁은 지은이 며칠 밤낮으로 수십 개의 샘플을 비교 분석하여 선택한 최고급 친환경 페인트 샘플을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표정은 지루해 보이기까지 했다.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특정 톤이 있으시면 그걸 찾아내는 게 한 실장일 아닌가. 다시. 그 한마디는 지은의 모든 노력과 시간을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주문과도 같았다. 디자인 시야는 셀 수 없이 퇴짜를 맞았다. 선이 너무 부드럽다. 공간감이 부족하다.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 와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이유들이었다. 그는 밤 11시에 전화를 걸어 문고리의 질감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고 새벽 6시에 문자를 보내 강원도에서 공수해온 자작나무 샘플의 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그것은 명백한 갑질. 갑질이자 그녀를 향한 교묘한 괴롭힘이었다. 강혁은 그녀가 언제쯤 무너질지, 언제쯤 그만두겠다며 울음을 터뜨릴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자신에게 동전을 던지던 오만한 여자가 돈 앞에서 얼마나 비굴해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한지은은 그의 예상과 달랐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밤샘 작업으로 눈밑이 퀭하고 얼굴이 반쪽이 되어가면서도 그녀는 그의 모든 요구에 묵묵히 응했다. 그가 화이트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그녀는 다음 날 따뜻한 느낌의 화이트부터 차가운 느낌의 화이트까지 3위까지가 넘는 미세한 톤 차이의 샘플과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들고 나타났다. 그가 철학이 없다고 하면
그녀는 공간의 역사와 건축가의 의도,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잠재적 라이프 스타일까지 분석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왔다. 그녀의 프로페셔널리즘은 강혁을 당황시켰다. 그는 그녀를 짓밟고 싶었지만 그녀는 결코 부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작업물들은 그의 트집을 비웃기라도 하듯 날이 갈수록 더 단단하고 깊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괴롭히는 것을 넘어 그녀의 다음 결과물을 기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했다. 이 지독한 감정의 소모전 속에서 그는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사건은 논현동의 한 고급 타일 쇼룸에서 일어났다. 지우는 욕실에 사용할 대리석 타일을 고르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었다. 쇼룸의 지점장은 그녀가 작은 스튜디오의 대표라는 것을 알고는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 실장님 같은 미인이 직접 오시니 가게가 다 화나네. 그가 기름진 목소리로 말했다.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터놓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주시죠. 좋은 자재를 좋은 가격에 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 테니. 노골적인 희롱이었다. 지은이 차갑게 얼굴을 굳히고 대꾸하려던 순간이었다. 쇼룸 VIP 섹션의 문이 열리고 익숙한 인형이 나타났다. 이강혁이었다. 그는 다른 미팅이 있어 이곳에 들른 듯했다. 그는 지점장과 지은을 잠시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안쪽으로 사라졌다. 지은은 그가 상황을 못 봤거나 봤더라도 무시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그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다음 날 지은의 스튜디오로 해당 쇼룸의 본사 임원에게서 사과 전화가 걸려왔다. 논현동 지점장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으며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지은은 어리둥절했다. 자신의 작은 스튜디오가 대기업의 태도를 바꿀 만한 힘은 없었다. 그저 운이 좋았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막연히 짐작할 뿐이었다. 두 번째 사건은 며칠 뒤 펜트하우스 현장에서 터졌다. 동생인 한지연이 어떻게 알았는지 현장으로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먼지 쌓인 현장을 벌레 보듯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언니, 이게 뭐야? 청수그룹 며느리라는 사람이 이런 먼지 구덩이에서 뭐 하는 짓이야? 돈 필요하면 말을 하지. 이렇게 없어 보이게 굴면 강혁 씨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주변에서 일하던 인부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지은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굳어졌다.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돌아가. 왜 이래 걱정돼서 와 본 사람한테. 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알면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 지연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 순간 막 현장에 도착한 강혁이 엘리베이터 홀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그는 지은이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를 귀하게 대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청수그룹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조롱하며 그녀를 괴롭히는 동생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삼키는 지은의 얼굴.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었다. 호텔에서의 오만한 여자도 현장에서의 강인한 디자이너도 아닌 상처받은 한 인간의 얼굴. 강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확신에 균열이 가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녀의 삶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현장을 점검하던 지은의 손이 날카롭게 튀어나온 철근에 스쳤다. 작게 신음하며 손을 보니 손바닥에 붉은 상처가 나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휴지로 대충 상처를 감싼 채 다시 일에 몰두했다. 멀리서 도면을 보던 강혁의 시선이 하얀 휴지 위로 번지는 붉은 점에 잠시 머물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녹초가 되어 스튜디오로 돌아온 지은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쇼핑백을 발견했다. 안에는 최고급 약국에서나 팔 법한 구급 상자가 들어있었다. 상자 안에는 소독약과 연고,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방수밴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쪽지나 메모는 어디에도 없었다. 누가 이걸 여기에 동업자 수지는 오늘 외근이라 스튜디오에 들르지 않았다. 지은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상처난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문득 오늘 현장에서
자신을 잠시 쳐다보던 이강혁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다. 설마 그 사람이. 지은은 황당한 생각에 고개를 저었다. 하루 종일 자신을 괴롭히는 그 남자가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할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심의 싹이 트고 있었다. 자신을 밀어내는 냉혹한 손길과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보호하는 따뜻한 손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강혁이라는 남자의 이중성에 그녀의 혼란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상처난 손에 정성스럽게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였다. 이상하게도 상처보다 마음이 더 쓰라렸다. 한지연은 언니가 자신을 현장에서 쫓아낸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분노와 질투가 그녀의 혈관 속에서 용암처럼 들끓었다. 감히 한지은 따위가 언제나 자신보다 초라하고 볼품없었던 언니가 이제 청수그룹의 안주인 행세를 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꼴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 그래, 결혼은 잘했지. 하지만 네가 가진 건 그게 전부야. 지연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언니의 결혼 생활을 망가뜨릴 수는 없었다. 그건 아버지의 사업, 즉 자신의 미래와도 연결된 문제였다. 하지만 언니가 유일하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 그녀의 일을 망가뜨리는 것은 가능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비서를 통해 펜트하우스 프로젝트에 사용될 자재 목록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핵심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항목을 찾아냈다.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해오는 최고급 칼라카타 대리석. 그녀는 곧장 평소 알고 지내던 자재 수입업체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이사님, 저 지연이에요.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공간 스튜디오, 한지은 실장 이름으로 주문 들어간 이탈리아 칼라카타 맙을 전부 취소해주세요. 클라이언트 변심이라고 둘러대시고요.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잠시 망설였지만 한상진 회장의 딸이라는 그녀의 배경과 앞으로의 거래를 암시하는 달콤한 제안에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언니가 마감 기일에 쫓겨 발을 동동 구르다 결국 이강혁에게 무능함을 질책당하고 쫓겨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것만으로도 짜릿한 쾌감이 느껴졌다. 며칠 후 지은은 이강혁 앞에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었다. 그간의 노력 덕분에 그의 비상식적인 요구들 속에서도 프로젝트는 놀라울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자재 수급 일정을 설명하던 중 그녀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국제전화 번호였다.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강혁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와 전화를 받았다. 이탈리아 대리석 공급업체 담당자였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한 실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며칠 전 클라이언트 측의 요청으로 주문이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저희도 방금 확인했는데. 네, 취소라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지만 담당자는 확고했다. 클라이언트의 변심으로 인한 공식적인 취소 요청이 있었으며 이미 다른 오더가 밀려 있어 지금 다시 주문하더라도 최소 8주는 기다려야 한다는 절망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전화를 끊은 지은은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꽉 쥐었다. 클라이언트의 변심 이강혁이 직접 그럴 리 없었다. 그가 아무리 자신을 괴롭혀도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전체를 망가뜨릴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아버지 혹은 한지연.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회의실로 돌아와 브리핑을 마쳤다. 강혁은 그녀의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와 창백해진 안색을 눈치챘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지은은 전쟁에 돌입했다. 그녀는 국내의 모든 대리석 공급업체에 전화를 돌렸다. 하지만 대답은 모두 같았다. 그 정도 품질과 양의 칼라카타 대리석 재고는 어디에도 없으며 지금 주문하면 이탈리아에서 오는데 2달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지훈아, 가장 귀한 것은 언제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단다. 어머니는 화려한 수입품보다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우리 고유의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셨던 분이었다.
그녀는 문득 어머니와 함께 인사동이나 북촌의 작은 공방들을 구경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어쩌면 그곳에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무작정 차를 몰아 북촌의 한적한 골목으로 향했다. 현대적인 갤러리들 사이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한옥 공방들이 드문드문 자리하고 있었다. 그중 한 곳, 오선생 공방이라는 낡은 현판이 걸린 곳에서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다. 은은한 나무 향과 금속을 다루는 소리가 새어나오는 곳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작은 망치를 들고 은장도를 다듬고 있었다. 그가 바로 오 선생이었다. 그는 작업에 열중하다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지은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눈이 동그래졌다. 자네는 혹시 김소희 여사의 제 어머니를 아세요? 지은이 놀라 달려가 물었다. 오 선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 쌓인 안경을 고쳤었다. 알다마다. 자네 어머니는 내 오랜 벗이었네. 어쩜 이리도 젊은 시절 어머니를 쏙 빼닮았는가. 오 선생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어머니의 이야기는 지은이 아버지와 계모에게서 들어왔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어머니가 연약하고 수동적인 여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확고한 미적 취향과 강한 의지를 가진 겉은 부드러워도 속은 강철 같은 분이셨다고 회상했다. 어머니께서는 행복하셨나요? 행복이라 글쎄다. 그대게 시집간 이후로 그 사람 얼굴에서 웃음을 본 기억이 가물가물하구먼. 오 선생이 씁쓸하게 말했다. 지은은 가슴이 아려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유품인 비녀에 대해 물었다. 그 순간 오 선생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 비녀 아직 가지고 있는가? 아니요, 지금은 아버지께서. 오 선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공방 안쪽의 낡은 오동나무 장롱으로 다가가 자물쇠를 열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지은에게 건넸다. 이것은 자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나에게 맡기신 걸세. 오 선생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따라 유난히 불안해 보이셨지. 그러면서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언젠가 자네가 이 비녀의 행방을 묻거든 이걸 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익숙한 너무나도 그리웠던 어머니의 필체였다. 사랑하는 내 딸 지은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더 이상 네 곁에 없겠구나. 이 어미를 용서하렴. 더 강해지지 못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지은아, 절대로 네 아버지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무도 믿지 마라. 네가 찾고 있는 그 비녀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란다. 그것은 진실을 여는 열쇠다. 언젠가 네가 그것을 되찾는 날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부디부디 강해져야 한다, 내 딸아. 편지는 짧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지은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진실을 여는 열쇠, 아버지를 믿지 마라.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비밀과 음모 속에 감춰진 사건이었다. 대리석 문제로 시작된 오늘의 위기는 이제 비교할 수도 없는 거대한 진실의 서막에 불과했다. 지은은 편지를 꽉 쥔 채 공방 한가운데에 서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등 뒤로 오 선생의 망치질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그리고 무겁게 울리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은 후 한지은의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고 모든 친절은 가식처럼 느껴졌다. 특히 청수그룹과의 정략 결혼은 이제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덫처럼 느껴졌다. 아버지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그녀는 자유로워져야만 했다. 이 허울뿐인 결혼은 그녀의 발목을 잡는 가장 무거운 족쇄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결혼식 당일 명함만 건네받았던 청수그룹의 법무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한편 이강형 역시 지독한 혼란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의 비서가 보고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한지은의 대리석 주문을 취소시킨 것은 그녀의 이복 동생 한지연이었고 그 배후에는 아버지 한상진이 있었다. 가족이 그녀를 돕기는커녕 그녀의 경력을 망가뜨리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그는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왜 돈 때문에 결혼한 여자의 가족이 왜 그녀를 파멸시키려 하는가? 그림이 맞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호텔에서의 오만한 그녀 현장에서의 강인한 그녀, 그리고 동생 앞에서 상처받았던 그녀의 얼굴이 겹쳐졌다. 알면 알수록 그녀는 그가 멋대로 단정했던 여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때 어머니인 윤 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강여가, 내 처 말이다. 대체 어떤 애인데 아직도 얼굴 한 번을 안 비추는 걔냐 밖에서는 온갖 흉흉한 소문이 다 들려온다. 제대로 관리하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정리하든지 결단을 내려라. 정리. 어머니의 그 말이 그의 복잡한 머릿속을 단순하게 만들었다. 어차피 시작부터 잘못된 결혼이었다. 그리고 디자이너 한지은을 향한 이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역시 그녀가 유부녀라는 사실 앞에서 더 나아갈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었다. 그는 곧장 자신의 법무팀장에게 지시했다. 한지은 씨와의 혼인관계 정리해.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렇게 일주일 후 두 사람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른 길을 통해 강남구청에 도착했다. 지은은 먼저 도착해 민원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이 지긋지긋한 족쇄를 끊어내고 오롯이 자신만의 힘으로 어머니의 진실을 향해 나아가리라. 그때 익숙한 구두 소리와 함께 누군가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지은이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숨을 멈췄다. 이강혁이었다. 이런 데서 다 보내요, 이 대표님. 그녀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며 말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한 실장. 그 역시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기막힌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각자의 이혼을 위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오게 되다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강혁의 변호사가 다가와 두 사람을 조정실로 안내했다. 두 분 모두 이혼에 합의하셨으니 이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변호사는 익숙하게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지은과 강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왜 변호사가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말하는 거지? 잠깐만요, 변호사님. 지은이 입을 열었다. 무슨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제 남편과 강혁 역시 미간을 짚으며 말했다. 내 아내는 오늘 이곳에. 변호사는 두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테이블 위의 서류를 가리켰다. 두 분이 부부 아니십니까? 그 말에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테이블 위의 서류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이름을 보았다. 이혼 합의서. 남편이 강혁, 아내 한지은. 세상이 멈췄다. 시간이 얼어붙었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지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이강혁. 청수그룹의 불구자 후계자. 바로 이 남자였다고 자신을 모욕하고 괴롭히고 그러면서도 몰래 도와주던 그 잔인한 클라이언트가 법적인 내 남편이었다고.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며 그녀의 머릿속에서 맞춰졌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 결혼에 집착했는지, 그가 왜 자신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겼는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거대한 기만이었는지. 그녀는 철저히 농락당했다. 거대한 연극 무대 위 자신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광대였다. 배신감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강형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탄을 맞은 듯했다. 한지은. 그가 경멸했던, 꽃뱀 감탄했던 디자이너, 그리고 연민했던 상처받은 여자. 그 모든 얼굴이 내 아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합쳐졌다. 그가 그토록 정리하고 싶어 했던 서류상의 아내가 지금 그의 심장을 이토록 흔들고 있는 바로 이 여자였다니.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들을 떠올렸다. 호텔에서의 모욕 현장에서의 갑질, 그녀의 가족 앞에서 그녀를 비웃었던 자신의 생각들. 그 모든 화살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괴롭히고 상처 입혔다. 그래서였군요. 지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흘러나왔다. 그녀는 강혁을 아니 자신의 남편을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노려보았다. 그녀의 손이 분노로 떨며 펜을 향해 뻗어갔다. 이 지긋지긋한 희극을 끝내기 위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정실 문이 벌컥 열리며 땀을 뻘뻘 흘리는 직원이 뛰어들어왔다. 지금 구청 전체 전산 시스템이 해킹 공격으로 의심되는 문제로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복구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어 오늘 모든 업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의 외침이 텅 빈 방 안을 울렸다. 변호사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고 직원은 연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지은과 강혁은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들의 사이에는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은 서명되지 않은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세상이 혹은 운명이 그들에게 잔인한 농담을 던졌다. 그리고 그 농담의 끝에서 그들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서로에게 갇혀버렸다. 구청에서 스튜디오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했다. 운전대를 잡은 강혁의 손등에 힘줄이 돋아났고 지은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칼날 같아서 숨을 쉴 때마다 서로를 베는 듯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혁이었다. 지은 씨, 그러니까 내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지은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듣고 싶지 않으니까 스튜디오 앞에 내려주세요. 그녀는 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그 한마디가 그와 그녀 사이에 놓인 건널 수 없는 강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운전대만 잡았다. 사무실로 돌아온 강혁은 쇼마레테 하지메테노 무리칸니 아사와레다. 죄책감이 쇠사슬처럼 그의 온몸을 올가매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저질렀던 모든 만행을 이제 아내라는 새로운 필터를 통해 되감아 보았다. 호텔에서의 모욕적인 언사 현장에서의 유치한 갑질, 그녀의 상처를 알면서도 외면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무거웠다. 내일 아침 펜트하우스 현장 관련자 전원 긴급 소집해. 다음 날 아침 현장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혁은 모든 현장 소장들과 협력업체 대표들, 그리고 자신의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 지금까지 펜트하우스 프로젝트가 지연된 것은 전적으로 나의 변덕 때문이었어.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지은 실장의 최초 디자인 시안은 완벽했어. 오늘부터 모든 작업은 그 최초 시안대로 진행한다. 이 시간부로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 인한 설계 변경은 일절 없을 것이며 모든 권한은 한지은 실장에게 위임한다. 그동안 내 변덕 때문에 고생한 모든 분들, 그리고 특히 한지은 실장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공식적으로 사과드리오. 그것은 이강혁이라는 남자가 평생 해본 적 없는 종류의 사과였다. 이 소식은 곧장 지은의 귀에도 들어갔다. 동업자인 수지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방방 뛰었지만 지은의 표정은 담담했다. 그녀는 이것을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죄책감을 덜기 위한 유죄인간의 값싼 제스처라고 생각했다. 그의 보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의 스튜디오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선물들이 배달되기 시작했다. 끼니를 거르는 그녀를 위한 청담동 최고급 레스토랑의 건강식 도시락, 밤샘 작업으로 지친 허리를 위한 최고급 인체공학 의자, 그녀가 예산 문제로 망설였던 고가의 디자인 소프트웨어. 모든 것은 프로젝트 지원 물품이라는 명목으로 발신인 없이 배달되었다. 지은은 그 모든 것을 돌려보냈다. 그녀는 비서를 통해 단호하게 말했다. 보내신 분께 전해주세요.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소통은 공식적인 이메일로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적인 물건 보내지 말라고요. 그녀는 얼음으로 된 성벽을 쌓아 올렸다. 일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프로페셔셔널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그 외의 모든 것에는 굳게 빗장을 걸어 잠갔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강혁은 여전히 그녀를 기만한 적일 뿐이었다.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지. 당신이 내게 준 모욕과 상처는 내 영혼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데. 한편 한지연은 아버지의 정보망을 통해 언니의 이혼 절차가 시스템 오류로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차피 끝난 관계 조만간 다시 서류를 접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청수그룹 며느리라는 자리가 곧 공석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엄마, 이제 내 차례야. 그녀가 계모 박 여사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내가 진짜 청수그룹 며느리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게.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강혁이 재활치료 중인 불구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언니의 프로젝트 현장에 나타났던 그 잘생긴 남자는 이강혁의 최측근이거나 다른 유력한 친척일 거라고 짐작했다. 그녀는 진짜 이강혁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빠한테 말씀드려서 그 사람이 치료받는다는 병원이나 아니면 청수그룹 자선 행사 같은 데서 자연스럽게 마주칠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해야겠어.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은 착각 속에서 새로운 신기루를 쫓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도 지은의 성벽이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강혁은 결국 직접 그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그녀가 밤늦게까지 스튜디오에 혼자 남아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마치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 밤처럼. 지은이 지친 몸을 이끌고 스튜디오 문을 나섰을 때 어두운 골목길에 기대어 서 있던 한 남자의 그림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강혁이었다. 할 얘기가 있어. 전 없습니다. 지은이 그를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앞을 다시 막아섰다. 제발 딱 5분만.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지은은 포기한 듯 걸음을 멈췄다. 내가 틀렸소. 강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내 멋대로 판단하고 당신을 모욕했어. 내가 당신에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가 한 걸음 다가섰다. 빗줄기가 그의 머리카락과 어깨를 적시고 있었다. 기회를 줘. 당신에게 사죄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제발.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은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아주 잠깐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 흔들림 위로 그동안 그녀가 겪어야 했던 수치심과 고통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그를 차갑게 올려다보았다. 기회요. 그녀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아스라이 울렸다. 당신이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던 시간으로 되돌려줄 기회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나한테 어떤 기회도 바라지 마세요. 그녀는 말을 마친 뒤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어깨가 그의 팔에 잠시 스쳤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비켜주세요. 지은은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다. 강혁은 차마 그녀를 붙잡지 못하고 빗속에 홀로 서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에 서려있던 깊은 상처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오만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그리고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프로젝트가 될 것임을. 그날 이후 이강혁의 방식은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스튜디오에 값비싼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클라이언트라는 명목 아래 그는 그녀의 일상을, 그녀의 작은 습관들을, 그리고 그녀가 필사적으로 감추려 하는 슬픔의 그림자를 관찰했다. 그는 알게 되었다. 그녀가 일에 미친 듯이 매달리는 것은 열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그녀가 가끔 무심코 만지는 작은 항 모양의 목걸이가 어머니의 유품인 은비녀와 연결된 그리움의 상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지긋지긋한 프로젝트의 성공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나귀에 있는 그 비녀를 되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은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주는 것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한상진 회장과 그의 회사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그녀의 스튜디오를 찾았다. 이번에는 밤이 아니었다. 환한 대낮 그는 마치 비즈니스 미팅을 하듯 그녀의 앞에 섰다. 거래를 제안하러 왔소. 지은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보았다. 나는 당신에게 속죄하고 싶고 당신은 그 비녀가 필요해. 내가 돕지. 그의 제안은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는 대신 서로의 필요를 명확히 했다. 이건 동정이나 자선이 아니야. 거래지. 내 힘을 이용해 당신의 것을 되찾아.
그게 내가 당신에게 진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되는 걸까? 그의 도움을 받는 순간 또 다른 덫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혼자 힘으로는 아버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 어머니의 편지는 그녀에게 진실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다. 기나긴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비녀를 찾는 것 거기까지만이에요. 그것은 위태로운 동맹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강혁의 정보에 따르면 한상진은 최근 자금난에 시달리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홍콩의 한 투자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 애쓰고 있었다. 내 아버지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간이라도 빼줄 인간이야. 그걸 이용하는 거지. 강혁의 계획은 간단했다. 그가 홍콩 투자사의 임원들을 매수하여 그들이 한상진과의 마지막 투자 결정 미팅 자리에서 한국 전통 예술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식의 발언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특히 가문의 역사가 담긴 유서 깊은 물건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며 한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는 그 아름다운 비녀를 직접 볼 수 있다면 더 큰 신뢰가 생길 것이라고 운을 띄우게 할 계획이었다. 지은은 오 선생을 찾아가 강혁이 건넨 자금으로 똑같은 모양의 가짜 비녀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오 선생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은의 눈에 서린 간절함과 그 뒤에 숨겨진 사연을 듣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전의 날 약속 장소인 한 고급 한정식집의 별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가짜 홍콩 투자자들은 강혁의 각본대로 완벽한 연기를 펼쳤고 한상진은 투자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에 흥분해 있었다. 마침내 비녀 이야기가 나왔다. 오래된 가문의 유품은 그 가문의 정직함과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지요. 한 회장님의 가보를 직접 뵐 영광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상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단 주머니에 쌓인 비녀를 꺼내 자랑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지은은 마주 앉은 자리에서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였다. 강혁이 미리 매수해둔 종업원이 상을 치우는 척하다가 한상진의 옷에 뜨거운 찬물을 실수로 쏟았다. 아이쿠 죄송합니다 회장님. 별실안이 순간적으로 소란스러워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상진에게 쏠린 그 찰나의 순간 지은은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미리 준비해둔 가짜 비녀와 진짜 비녀를 바꿔치기 했다.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얼음처럼 평온했다. 방 건너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혁과 그녀의 눈이 허공에서 짧게 마주쳤다. 소동이 정리된 후 지은은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핸드백 안에는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어머니의 진짜 비녀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곧장 북촌의 오 선생 공방으로 향했다. 강혁 역시 미팅을 마무리하고 뒤따라왔다. 공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 지은은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의 비녀를 어루만졌다. 차가운 은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지자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천이었고 그녀의 삶이었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였다. 강혁은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오 선생은 지은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비녀를 건네받아 확대경으로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비녀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중얼거렸다. 이상하다 분명히. 그는 비녀의 머리 부분 학이 구름을 무는 그 지점의 가장 작은 부분을 가리켰다. 바로 학의 눈이었다. 이것을 보게나 학의 눈 말일세. 지은과 강혁이 고개를 숙여 들여다보았다. 너무나도 작아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곳에 단순한 문양이 아닌 아주 정교한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오 선생이 마침내 기억을 해냈다는 듯 무릎을 쳤다. 이제야 기억이 나는군. 오래전 소희가 이 비녀를 주문할 때 아주 이상한 부탁을 했었지. 자신의 개인 인감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이 학의 눈에 새겨달라고 말이야. 인감이요. 그래, 그냥 도장이 아니야. 은행 개인 금고에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인감이지. 오 선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어머니는 무언가를 남기셨던 게야. 아주 안전한 곳에. 그 말에 지은과 강혁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편지에 적혀있던 진실을 여는 열쇠라는 문구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해졌다. 비녀는 그 자체가 비밀이 아니었다.
진짜 비밀이 숨겨진 장소로 향하는 단 하나의 열쇠였던 것이다. 공방 밖으로 나선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흐르지 않았다. 차가운 밤 공기 속 지은은 비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픈 기억의 상징이 아니었다. 진실을 향한 싸움의 무기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강혁을 향해 고개를 돌려 말했다. 고마워요. 아주 작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말은 강혁에게 그 어떤 값비싼 보상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위태롭게 시작된 그들의 동맹은 이제 진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단단한 파트너십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청수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는 대한민국 정재계의 모든 별들이 모이는 밤이었다. 롯데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빛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은은한 오케스트라 선율로 가득 차 있었다. 한상진 일가는 이 밤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박 여사는 값비싼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했고 한지연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마치 자신이 오늘 밤의 안주인인 양 행동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한지연을 모든 사람 앞에서 철저히 짓밟고 한지연을 청수그룹의 새로운 며느리감으로 각인시키는 것이었다. 윤 회장님, 저희 지연이가 이번에 파리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어찌나 안목이 뛰어난지 모릅니다. 청수그룹의 이미지와도 아주 잘 어울릴 아이예요. 박 여사는 윤 회장의 곁을 맴돌며 쉴 새 없이 지연을 칭찬했다. 지연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윤 회장에게 살갑게 굴며 은근슬쩍 언니 지은의 험담을 늘어놓았다. 언니는 이런 자리가 어색해서 잘 오지 않아요. 아무래도 평생 현장에서 먼지 마시며 일만 해서 그런지 격식 있는 자리엔 영 어울리지 못하더라고요. 윤 회장은 그들의 노골적인 아첨에 옅은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이미 이 모녀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한편 파티장 한쪽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지은에게 그들이 다가왔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 떼처럼. 꼴 좀 봐라. 여전히 그렇게 초라하구나. 한상진이 경멸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기회를 줬을 때 잡았어야지. 이제 와서 이혼당하고 쫓겨날 신세가 되니 기분이 어떠냐? 아버지야말로 기분이 어떠세요? 지은이 차갑게 맞받아쳤다. 그렇게 팔아넘기고 싶었던 딸이 이제 아무 가치도 없는 상품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아직도 입만 살아서. 박 여사가 끼어들었다. 지은아, 아직도 네가 이 집 며느리인 줄 아니? 곧 우리 지연이가 네 자리를 대신하게 될 거야. 그러니 분수 파악하고 알아서 처신하는 게 좋을 거다. 그들의 조롱과 비난이 쏟아지는 동안 지은은 그저 묵묵히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프고 분했을 테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오직 어머니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담담한 태도에 오히려 자존심이 상한 것은 한상진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승리를 확인받고 싶었다. 그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고는 오직 지은에게만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희열이 담겨 있었다. 내 엄마 얘기를 해줄까?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내 엄마 참 어리석은 여자였지. 끝까지 나를 의심하고 내 뒤를 캐려고 했어. 회사 기밀 자료까지 빼돌리려 했지. 그러다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밤 비가 아주 많이 왔어. 한상진은 마치 즐거운 추억을 회상하듯 말했다. 그 여자는 내가 서재에 숨겨둔 자료를 훔쳐 달아나다가 정원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지.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더군. 나는 그냥 못 본 척했을 뿐이야. 빗속에 하룻밤만 내버려두면 모든 게 자연스러운 사고사로 처리될 테니까. 의사도 과로로 인한 실족사라고 하더군. 참 쉽지, 참. 그것은 자백이었다. 그가 그토록 완벽한 범죄라고 믿었던, 그래서 이제 와서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과거의 진실. 그는 지은이 절망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지은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귀가 웅궁거리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이 남자가 어머니를 죽게 내버려 둔 것이었다. 그녀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 회장님? 그들 뒤편의 테라스로 향하는 문이 열리며 이강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싸늘하게 굳어 있었고 그의 옆에는 이 모든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던 윤 회장이 서 있었다. 윤 회장의 얼굴에서는 평소의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그룹 총수로서의 냉엄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한상진 일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그것도 청수그룹의 오너 일가에게 전부 들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건 오해입니다, 회장님. 한상진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강혁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지은의 곁으로 다가가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그리고 한상진을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오해요 글쎄. 내가 보기엔 이제 막 연극의 진짜 클라이맥스가 시작된 것 같은데. 강혁의 눈빛은 한상진에게 똑똑히 말하고 있었다. 내 놈의 인생은 오늘 밤 여기서 끝이라고. 연 회장의 화려한 불빛 아래 파멸의 전주곡이 조용히 그리고 장엄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한상진이 뭐라고 변명할 새도 없이 이강혁은 지은의 손을 잡고 연 회장 중앙무대 위로 올라갔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웅성거리던 장내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멎었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무대 위의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마이크를 잡은 강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연 회장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강력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께 제 아내를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그가 아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며 지은의 손을 들어 보였다. 장내는 충격으로 술렁였다. 온갖 추문 속에 휩싸여 곧 이혼할 것이라던 그 부부가 지금 저렇게 함께 서 있다니. 한상진과 박 여사 그리고 한지연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동안 제 아내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저 연단 아래에 서 있는 한상진 회장과 그의 가족들이 자신의 딸이자 아내를 폄훼하기 위해 꾸며낸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강혁은 말을 멈추고 한상진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자신들의 더러운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였겠지요. 그 순간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은행 개인금고에서 나온 서류들이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진실의 조각들. 한상진의 탈세 횡령 그리고 비자금 조성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가 만천에 공개되었다. 그의 화려한 성공 신화가 실은 범죄로 얼룩진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강혁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다. 스크린에는 지은의 어머니 김소희 여사의 젊은 시절 사진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강혁이 몰래 녹음했던 방금 전 한상진의 자백 음성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여자는 내가 서재에 숨겨둔 자료를 훔쳐 달아나다가 정원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지. 나는 그냥 못 본 척했을 뿐이야. 빗속에 하룻밤만 내버려두면 모든 게 자연스러운 사고사로 처리될 테니까. 비정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장내는 경악과 분노의 탄식으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한상진은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그때 연 회장 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한상진 일가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상진 씨 횡령 탈세 및 살인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이강혁 내놈이 전부 꾸민 짓이지. 한상진은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수사관들의 손에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박 여사와 한지연 역시 공범 혐의로 함께 연행되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 밤의 주인공이 결국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소원을 이룬 셈이었다. 화려했던 그들의 모습 위로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무대 위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지은은 스크린 속 어머니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마침내 끝이 나고 있었다. 강혁은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오직 그녀만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계산도 오만함도 없이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미안합니다. 너무 늦게 당신을 알아봐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은 씨. 그의 고백에 지은은 눈물 속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용서의 미소였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이었다.
무대 아래 윤 회장은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곁에 서 있던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내일 아침 한상진 회사의 모든 협력업체들을 지원할 방안을 보고해. 그 사람 때문에 피해 입은 선량한 사람들은 없어야지. 그리고 며느리에게 줄 선물도 하나 골라놓도록 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에는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다. 길고 잔인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정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에 폭풍이 지나간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빠르게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이야기에 열광했지만 상처 입은 이들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한상진과 박 여사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죄는 명백했고 수년간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한지연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상류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며 이전보다 더한 지옥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이강혁은 약속대로 한상진의 회사가 쓰러지면서 피해를 입게 된 선량한 직원들과 협력업체들을 청수그룹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그것은 그의 방식대로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지은은 혼자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맑고 높은 하늘 아래 그녀는 국화꽃 한 다발과 함께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은비녀를 조심스럽게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렀던 어둠과 분노가 씻겨나간 자리에는 맑고 고요한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이제 그녀는 어머니를 온전히 추억하고 또 온전히 떠나보낼 수 있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동업자인 수진에게 맡기고 잠시 일선에서 물러났다. 한때는 유일한 도피처였던 일이라는 갑옷을 벗어던지고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오 선생의 공방을 자주 찾아갔다. 흙을 빚어 도자기를 만들고 은을 두드려 작은 장신구를 만들며 그녀는 어머니가 사랑했던 것들의 가치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숨결을 배웠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치유의 과정이었다. 이강혁은 그런 그녀를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그는 더 이상 성급하게 다가서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그녀의 세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추운 날 아침이면 그녀의 스튜디오 문고리에 따뜻한 커피를 걸어두고 말없이 사라졌고 그녀가 관심을 보였던 건축가의 책을 구해 아무런 메모 없이 택배로 보내기도 했다. 그들의 만남은 평범하고 소박했다. 주말 오후 한강변을 말없이 함께 걷거나 작은 갤러리에서 그림을 보고 허름하지만 맛있는 칼국수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들은 더 이상 비밀과 복수거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어릴 적 꿈이나 좋아하는 영화, 사소한 일상의 고민들을 나누었다. 계약으로 묶인 부부가 아닌 이제 막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한 평범한 연인처럼. 지은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강혁의 꾸준하고 진심 어린 온기 앞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어느 맑은 주말 강혁은 그녀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푸른 동해 바다가 보이는 해안도로를 달렸다. 그가 차를 멈춘 곳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아담하고 아름다운 집 앞이었다. 집은 모던했지만 차갑지 않았다. 따뜻한 원목과 차분한 톤의 석재, 그리고 사방의 풍경을 그대로 끌어안는 거대한 통유리창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지은은 그 집을 본 순간 숨을 멈췄다. 너무나도 익숙했다. 이 집은 들어가 보죠. 강혁이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집 안은 그녀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된 공간이었다. 사계절의 변화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서재의 창바다를 보며 요리할 수 있는 주방의 동선, 그리고 저녁 노을이 가장 아름답게 번지는 테라스의 위치까지. 그것은 그녀가 오래전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에 꿈의 집이라며 그려두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당신 스튜디오에서 우연히 봤어. 이 스케치북. 강혁이 집안의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낡은 스케치북을 가리켰다. 당신이 꿈꾸던 공간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주고 싶었어. 그는 이 집을 짓기 위해 지난 몇 달간 매 주말 이곳을 찾았고 직접 현장을 감독했다. 그것은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일이자
과거의 자신을 속죄하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이건 내 사죄의 마지막 조각이자 내 사랑의 첫 시작이야. 그가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그는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내 들고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비녀에 새겨져 있던 학의 모습을 섬세하게 담아낸 단아한 은반지였다. 한지은 씨, 그의 목소리가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게 울렸다. 나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주겠소.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번엔 거래가 아닌 사랑으로. 지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과 감사, 그리고 벅찬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꼭 맞았다. 그는 일어나 그녀를 품에 가득 안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아는 채 붉게 물들어가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축복처럼 부드럽게 밀려왔다. 길고 긴 폭풍이 지나간 자리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온전한 새벽이 되었다.